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이전부터 예견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며칠 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야 할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말리고 주식시장 시세가 또 한 차례 하락할 것이 분명하니 서둘러 매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와 관련하여 요즘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정말 큰 상승 전에는 하향 조정이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향 조정의 논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지만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은 비트코인에서 일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여 비트코인의 하락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세계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모든 코인이 해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BTC와 ETH의 해자는 흔들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BTC는 항상 장기적으로 큰 상승과 단기적으로 큰 진폭을 보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자금을 흡수하면 다음에는 순조로운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또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자주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금리 결정과 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 연준의 어려움, 향후 예상되는 경로 등에 관해서 각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논의될 가능성은 낮고 향후 몇 달 동안은 이에 대해 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기대가 이번 주부터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언급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제서야 이러한 기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로 주식시장은 일부 악재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파월 의장이 전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의 대부분의 금리 인상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목표가 다릅니다. 지난 2년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올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속도는 여러 연준 관계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아무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연준이 언제, 얼마만큼 금리 인하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연준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를 너무 천천히 완화하면 결국 경제가 금리 상승의 부담으로 무너져 내려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를 너무 빨리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율이 3% 이상으로 안정되어 그들의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시카고 연준 총재는 실업률이 과거 경기 침체와 같은 방식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게임 규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양호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좋으면 주식시장에도 동시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러 연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매우 양호하다면 미연준은 이론적으로 봄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작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나 경기 침체와 관련이 없이 말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태 그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빠르면 2024년 2분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견은 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한 진영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7.1%에서 3%로 낮추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3%에서 2%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병목 현상과 노동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낮추려면 근로자, 실업이나 공장의 유효 상태 등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경기 침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장기간의 고금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바이든 선거에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다른 진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은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년간 주택 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은 지난 한 해 동안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의 인플레이션 하락은 지속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파월은 미연준이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너무 일찍 정책을 완화해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던 19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도 미연준은 금리를 너무 높게 인상해 물가 급등을 억제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선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될 것입니다. 미연준은 경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집권당을 위해서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연준이 매번 금리를 인상한 후 금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번에도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높고 빠른 금리 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의 타협안은 가만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으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촉구하면 지도자의 말을 듣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예측하는 건 아직 너무 빠르며 약간 편향되어 있어 미연준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중립적인 편이며 약간의 악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월 초의 주가가 하향 조정된 이후 그런 다음 62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아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어 밑꼬리를 남겼습니다. 이 패턴은 단기적인 반전 패턴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최근 며칠 동안 이전에 저희가 설정한 지수 목표 가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잠시 기대치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단기 패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캔들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캔들 내에서 상승 및 하락 주기를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월봉과 함께 매칭했을 경우 다시 말해 한 달 이내의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락이 계속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적어도 한 차례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가 바로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개별 주식 투자를 근본적으로 단기를 위주로 합니다. 오늘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폭이 정말로 큰 종목 중 일부는 바이오 의료 제약 관련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술적 패턴과 단기적 기회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시장의 셀트리온 68,270으로 오늘 6% 가까이 오르며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상위 신계에 포함되는 종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직접적인 이유는 항암제 복제약이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의약품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좀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술적으로는 월봉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승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량을 보면 JP모건 체이스의 매수량과 UBS의 매도량이 각각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는 자금 유입을 실현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단기 거래의 경우 두 가지 특징에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월봉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번 달의 상승 패턴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상방이 적어도 62동평균선 근처에 도달하는 등 다시 말해 20만에 가까워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봉에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여 새로운 최고치를 돌파하며 이때 우리는 하향 조정된 후에 다시 상승하는 기회를 보게 되고 포지션은 아마 17만 3,200 이전 최고치 근처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91,990, 셀트리온 제약 68,760, 루니 328,132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가장 많이 상승한 바이오주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력 사업 역시 바이오시밀러로 화이자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PER은 80배, PBR은 6배로 저평가된 상태는 비록 아닙니다만 최근 추세가 매우 좋았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2년간의 횡보하며 요동치는 끝에 주가는 완전히 평준화되었고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아니며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기 상승 추세를 포착하고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 따라
단기 거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 증권회사의 대규모 매도는 없었고 UBS만 대규모 매수가 있었으며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봉과 일봉은 셀트리온의 추세와 비슷해 패턴과 자금 흐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더욱 좋게 볼 것입니다. 이 상승세는 10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할 주식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간질환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의 테마주입니다. PBR 900, PER 100배로 역시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자금 측면에서는 대규모 매수세가 없고 많이 찾는 종목은 아닙니다. 월봉의 실적이 이전 두 주식과 비슷하며 장기적인 이동평균선도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루닛은 암을 영상으로 판독하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상장한 지 이제 막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PBR 45배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으며 회사는 아직 이윤을 실현하지 못했고 거래 기회 측면에서는 이전 몇 개의 주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내일 저희는 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기타 주식들도 관심 리스트에 넣어 관찰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 클리오 237,880의 주봉은 현재 양봉이며 저희가 설정한 새로운 손절 지점인 26,800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이며 급진적입니다. 이 위치는 주봉에서 두 개의 양봉 사이의 저점인 26,850 하방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 종가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주봉 수준의 현재 패턴을 고려할 때 주가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지지선에 접근한 후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손절 지점으로 사용하기에도 합리적인 가격인 겁니다. 최근 일부 종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이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주식에는 모두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기간 중 가장 큰 하락은 모두 9에서 10월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일 매도했고 모든 주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그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시장은 다시 변화할 것인데 그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 357,780은 오늘 2.3%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의 원인으로는 첫째, 삼성전자가 연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주식 자체는 30만 가격 수준에서 저항에 직면해 현재 돌파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봉의 추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소울브레인은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INX 93,320는 저희가 한 달 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달 들어서는 드디어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8.8% 상승한 상태이며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때 이러한 상승폭이 나타나 시장의 결심은 더욱 커졌지만 잠시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기 섹터인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시장 갈등은 100영에 가까운 저항선에 있으며 오늘의 큰 상승은 저항선에 가까워서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장기 및 단기 시장 성과를 모두 고려한 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비서에게 문의하세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가지 간단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확실성 앤드 큰 돈 벌기입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에 대한 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년 미만의 중기 거래와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방법과 그 과정에서 겪은 몇 가지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보통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테슬라나 비트코인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몇 가지 주요 발전 단계를 거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발전 단계인 198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기간 산업과 중공업 부문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 이전까지 지속된 국내 소비 업그레이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인 농심이 신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었으며 현대자동차도 이 시기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로 미국 인터넷 버블 이후 많은 국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정보기술과 전자제품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된 시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전자,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소비재 산업이 급부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미래 단계로 하이테크, 바이오 등 기술 혁신이 포함되며 향후 의료 및 노인 서비스 산업과 인공지능 로봇 등의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우주 및 전기화 분야에서는 2차 전지가 이미 각광받고 있지만 항공우주 분야는 대기업이 먼저 진출해 관련 산업 체인을 형성해야 다수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약 10년마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개념은 10에서 20년의 개발 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식시장에 투자하셨을 때는 국내 소비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투자 방식은 장기 보유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밀한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돈을 벌면 도망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시장이 강세장을 겪는 것을 봤고 아버지는 실제로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성인이 된 후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인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가족도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는 주식 투기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과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국제금융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외환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수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우린 어떤 회사가 수출에서 두드러지는 실적을 보이는지, 어떤 회사들이 큰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에게서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작은 이익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큰 이익을 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제 의견을 피력했고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셨을 텐데 얼굴을 들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따라 주식시장의 다양한 종목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다. 우리나라 시장에 없는 제품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잘 팔리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주목하고 수출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조선업과 다른 산업도 호황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화물선이 아닌 냉장고와 자동차 관련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주식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삼성전자였고 다른 하나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주식 모두 결국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시 제 자본금에 비하면 매우 큰 수익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버는 논리를 요약하면 미국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판매할 수 있다면 전체 영어권 국가의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서 저는 그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외국에 수출하기에 적합할 것이고 이를 통해 외환을 가져오면 외환 보유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이 회사들이 돈을 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초기 투자 경험입니다. 나중에 외환 측면의 논리와는 별개로 기술 측면의 시장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터넷 버블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문 앞으로 기술 분야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입니다. 몇 가지 연구 끝에 컴퓨터가 훌륭한 분야이고 매우 편리하며 거의 모든 가정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내에선 삼성과 LG가 컴퓨터 분야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LG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은 제 초기 투자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식 공부를 하는데 1년에 한 종목만 매수할 수 없으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점차 단기 거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방식들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몇몇 수학적인 계산법들마저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점쟁이처럼 정의할 수 없는 수학적 논리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모든 기술적 지표를 계산하는 MATLAB란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시장 투자란 성배를 얻고 점술 행동을 정량화하고 일련의 점술 방법으로 시장에서 영원히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단계가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증권 딜러에게 가서 수동 고빈도 거래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힘들고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E- 스포츠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도 많고 돈도 많지 않은데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기술적 분석과 자금 구조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직접 투자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 세 주식 외에도 다양한 규모의 논리를 가지고 다양한 종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스티브 잡스가 왜 위대한 기업가였을까라는 질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시장에 그런 제품이 없었을 때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인 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측할 수 없고 소비시장에서 무엇이 유행할지 투자시장에서 무엇이 뜨거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 자신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특정 자산에 대해 함께 투기하기 시작할 때만 시장 수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고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진짜 수요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드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쯤에 처음으로 애플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멋지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즉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 휴대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보니 당연히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를 통해 애플 휴대폰에 대한 시장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애플의 주가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이 제품들이 글로벌 확장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채팅 앱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 저는 그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한국 인구가 워낙 적어서 글로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팔았죠.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만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어쨌든 제가 관여했던 많은 투자의 논리는 시장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고 과감하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과감하게 큰 돈을 투자해 총 자산을 몇 배로 늘리는 것이 돈을 버는 핵심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 특히 신규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돈을 쉽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치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 매일 기술 분석을 공부하고 이익이 나면 바로 팔기를 싫어했던 저희 아버지처럼요. 또한 회사가 실제로 미래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스크 관리, 포지션 관리를 해야 하며 이럴 땐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은 왜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이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이 말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7에서 8년의 경험을 쌓았고 다양한 주식과 방법을 직접 시도해봤으며 상당한 양의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식맵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특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한 가지 논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논리를 통해 우리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특히 좋아하고 저도 기술적 분석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을 위해서는 그 내부 논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를 볼 때는 신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호 뒤에 내포된 일련의 논리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 지표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표에 너무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편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지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저는 펀더멘털에 더 많이 의존하며 자금 구조나 시장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최근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초단기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만 투자하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지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기본 원칙은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충분한 확실성을 갖춘 자산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 주식 PDD 외에도 영국에 상장된 YG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2011년에 설립된 영국 상장 국제송금업체로 2021년에는 국제 노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팔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BTC과 ETH 등이며 이에 대한 정보도 조만간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외환, 국채, 원자재, 암호화폐에 대한 저의 단기 및 중기 거래 경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직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한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을 저와 공유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관련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 많아져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다음에는 헬스케어 섹터의 몇 가지 종목을 살펴볼 것이며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단기 거래로 활용하면서 관련 기회를 지켜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한 번의 거래로 충분히 큰 수익을 내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수익의 주요 원천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따라갈 수 있고 큰 추세의 원천이기도 한 실제 시장 수요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성장입니다. 정답을 제 비서에게 보내주시면 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아카데미 공식 사이트에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유해드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